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원장입니다. 4장 유전체와 특수현상 시작하겠습니다. 유전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른 말로 절연체라고 해요. 유전체를 다르게 보면은 보세요, 엡실론 S가 1이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즉 공기 중에서는 엡실론 S가 1인데 공기 중이 아닌 나머지들은 엡실론 S가 1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전율, 비유전율이 있다라고 해서 유전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전체나 다른 공기 중이 아닌 다른 물체들은 비유전율 얘가 1보다 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R이 뒷장에서 할 겁니다. R은 유전율에 비례해요. 즉 유전율이 크면은 저항이 커집니다. 그래서 유전체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유전체를 절연체 이렇게 얘기해요. 절연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입니다. 따라서 저항이 커야 돼요. 즉 유전체에서 엡실론이 커지면 엡실론 S가 1보다 커서 유전율이 커지게 되면 저항이 커지게 되고, 저항이 커진 물체를 우리가 절연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절연체. 그래서 보통 유전체를 절연체라고도 합니다. 예. 그 다음 특수현상은 우리가 전개 있죠. 그 전개를 이용한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개의 작용을요. 그것을 특수현상이라고 합니다. 전개에 의한 현상, 전개에 의한 응용현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전체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전기 분극인데 보세요. 전기 분극이요. 어렵게 보지 마시고 분극이라는 것은 극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극이 분리된다. 어떻게? 전기 종류 두 개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분리되는 것을 분극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일단 유전체, 절연체에서 유전율은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전하가 축적되는 능력인데 공기 중에 유전율 엡실론 제로라고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인데 얘를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라포메타 모두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비유전율인데 비유전율은 보세요. 우리가 C는 어떻게? C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D분의 S예요. 따라서 C는 뭐 비유전율에 비례합니다. 비례해요. 그런데 전개 한번 보세요. 전개는 얼마가 돼요? 4파 엡실론 R 자승분의 Q가 되죠. 4파 엡실론 R 자승분 Q. 따라서 전개는 뭐 유전율에 반비례합니다. 즉 비유전율에 반비례해요. 당연히 전압도 4파 엡실론 R분의 Q니까 전압도 비유전율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비유전율은 엡실론 S는 엡실론 제로분의 엡실론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엡실론 제로분의 엡실론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이 C제로분의 C. C제로분의 C. 왜? 제로는 C제로고요. 유전율은 C입니다. 즉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하기 때문에 제로에 제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전압이나 전개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제로와 우리가 보세요. 엡실론 제로분의 이 엡실론은 V분의 V0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비례하기 때문에. 다시 전개와 전압은 유전율에 반비례하고 정전 용량은 유전율에 비례한다 혹은 비유전율에 비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콘덴서에 유전체를 삽입하면 정전 용량은 증가하는데 전위나 전개는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유전체의 비유전율입니다. 각종 유전체의 비유전율인데 여기서 수치까지 아시기는 너무 어렵죠. 어려운데 가장 큰 것,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티탄산 바륨입니다. 티탄산 바륨이 비유전율이 1200인데 이 티탄산 바륨은 우리가 산화티탄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산화티탄, 뭐 티탄산 바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00이요. 그 다음에 큰 게 뭐냐면은 뭐요? 물이죠. 물이 뭐?
증류수라고 합니다. 물 혹은 증류수라고 하는데 얘가 80.74로서 두 번째로 큽니다. 두 번째로 큰 거.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게 뭐예요? 공기죠, 공기. 공기가 우리 비유전율이 거의 1이라고 했습니다. 1.0006이라고 해서 거의 1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게 고무 2.0에서 3.5, 종이가 2에서 3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작은 게 뭐냐면 변압기에 들어가는 기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입 변압기에는 그 안에 기름이 들어가는데 유입 변압기에 들어가는 그 기름이 2.2에서 2.4 정도 돼요. 그래서 작은 것들을 치면 고무, 종이, 뭐 변압기 기름 이런 것들이고 뭐 운모나 목재, 유리 이런 것들 좀 어중간하죠. 그래서 물을 때 가장 큰 것은 혹은 가장 작은 것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 티타늄 바륨과 뭐 물 정도 기억해 주시고 작은 것 가장 작은 건 공기고요. 그거 제외하고는 뭐 종이나 고무 이런 것들이 비유전율이 작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보세요. 네. 전기 분극입니다. 분극 뭐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러스 Q가 있어요. 플러스 Q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전체를 집어넣어요. 유전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 이렇게 뭐 전개 E가 발생할 겁니다. 전개 E가 발생해요. 이 방향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쪽에는 마이너스가 짝짝짝짝 모여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모여요. 마이너스 쪽에는 이렇게 플러스가 모이게 되겠죠. 정전 유도 현상에 의해서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원래는 유전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엉망으로 엉켜져 있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개판이었어요. 그냥 막 있었는데 전개가 짝 주어지니까 뭐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뭐 극이 분리되었다고 해서 이놈을 분극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분극 현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전기 분극이란 유전체 내의 유전체의 안에 속박되어 있던 전하들이 위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위치를 변화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극이 분리된다고 해서 분극이 됩니다. 다시 봅니다. 전개 중에 유전체를 놓으면 유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내부의 전자 마이너스와 원자 핵 플러스죠. 전개 세계에 따라 전자는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전개가 이렇게 되는데 전자는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은 전개의 방향으로 변이가 생겨서 미소한 전기 쌍극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쌍극자 뭐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을 쌍극자라고 하죠. 전기 쌍극자가 생긴 것은 전기 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분극인데 우리가 분극이 생기는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극이 되면 그 분극이 뭐 특징이나 그 크기나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분극을 뭐라고 하냐면 P라 하고요. P라 하고 단위를 쿨롱퍼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쿨롱퍼 제곱미터. 분극의 세기의 단위가 쿨롱퍼 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얘 어디서 보신 적 있죠? 뭐요? 면전화 밀도 시그마 혹은 전속 밀도 D와 동일한 거예요. D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분극의 세기를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분극의 세기를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세요. 단위가 쿨롱퍼 제곱미터입니다. 따라서 면적분의 전기량이죠. 맞죠? 면적분의 전기량입니다. 여기에 간격 D를 한번 곱해보세요. 간격 D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면적 곱하기 간격하면 최적입니다. 최적이고 전기량 곱하기 D를 하면 간격을 하면 뭐예요? 우리 앞에서 2장에서 플러스 Q 마이너스 Q일 때 마이너스 Q고 얘가 델타일 때 뭐다? 전기 쌍극자 모멘트 M이었죠. 맞죠? 전기 쌍극자 모멘트. 그래서 분극의 세기를 첫 번째로 나타내는 개념이 뭐냐면 최적분의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다시 단위
최적당 예, 얼마? 쌍극자 모멘트가 됩니다. 단위 최적당 쌍극자 모멘트, 이것이 분극의 세기라는 거예요. 분극의 세기예요. 두 번째, 분극을 어떻게? P예요. P를 D-D0 이러한 방법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나타내면은 단위 최적당, 이런 보세요, 유전체가 있어요. 이 최적당 쌍극자 모멘트, 그 쌍극자의 힘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분극의 세기를 전속밀도 마이너스 전속밀도, 이러한 개념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극의 세기를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요 방법 보세요. 요 방법, 분극의 세기를 D-D0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플러스 Q고 마이너스 Q예요. 유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유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복잡하게까지 안 하고요. 이렇게 봅니다. 내부에 전속 밀도가 있을 겁니다. 내부에 전속 밀도 D가 있을 거예요. 내부의 전속 밀도 D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외부의 전속 밀도 D0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분극의 세기란 것은, 분극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의 전속 밀도입니다. 그러면 분극의 세기 P를 어떻게? 내부의 전속 밀도에서 외부의 전속 밀도 D0를 뺀 것이다,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극의 세기 다시 내부의 전속 밀도에서 외부의 전속 밀도 뺀 이 부분의 전속 밀도가 되는데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D는 유전체 안입니다. 따라서 D는 보세요. D는 엡실론 E라는 공식 있죠. 전개를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얼마?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E가 됐죠. 맞죠? D는 여기에서 유전체 안은 공기 중도 있고 유전체 안에 비유전율도 있으니까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E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기 중은 어떻게 돼요? 공기 중 얼마? 엡실론 제로밖에 없죠. 엡실론 제로 E가 되는 거예요. 엡실론 제로 E. 따라서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다? 보세요. 엡실론 제로로 나타내고 E로 묶으면 얼마? 엡실론 S 마이너스 1, 이렇게. 다시 분극의 세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요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요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또 여기에서 D0 있죠. 여기에 엡실론 S분의 엡실론 S 곱해보세요. 그럼 얘도 D0가 돼요. D0에다 엡실론 S 곱하니까 뭐요? 엡실론 제로 D, 엡실론 제로 E 곱하기 엡실론 S 하니까 얼마?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E 되니까 얘는 D가 되는 거예요. D. 분모 분자 엡실론 S를 곱하니까 이렇게 돼요. 보세요. D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D는 얼마? D로 묶으니까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이 된다. 이 공식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모두 지금 전부 다 분극의 세기 공식이요. 전부 분극의 세기 공식입니다.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보세요. 모두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공식 특히 한번 봅니다. P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마이너스 1 2에서 요거 있죠. 요거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마이너스 1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마이너스 요 놈을 특히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극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극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엡실론 S 마이너스 1 엡실론 제로 빼고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엡실론 S 마이너스 1을 비분극률이라고 합니다. 혹은 전기 감소율,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전기 감소율, 이렇게요. 그래서 요것 모두 있죠. 요것도 그렇고 분극률 엡실론 S 마이너스 1의 비분극률 혹은 전기 감소율, 요것도 모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두요. 그 다음에 다시 봅니다. 보세요. 이런 게 있죠.
P는 D-D0에서 이걸 보세요. D-D0에서 D-D0를 엡실론 제로 2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보세요. 엡실론 제로 2는 얘가 넘어갔죠.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 2에서 이거 넘어갔습니다. 그럼 얘가 넘어가요. 그럼 얼마? D-P가 되는 거예요. D-P. 그러면 우리가 이 전개는 구하려고 전개는 얼마가 된다? 엡실론 제로분의 D-P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엡실론 제로분 D-P.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된다? 엡실론 제로분의 교재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다시 내부의 전성 밀도 마이너스 분국의 세기가 되는 겁니다. 내부 전성 밀도 마이너스 분국의 세기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여기 분국의 세기가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요거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보세요. 일단 P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P를 최적당 전기 쌍극장 모멘트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의 단위 쿨롬 퍼 세제곱미터요.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요 놈은 다시 D-D0 요러한 공식으로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어떻게 엡실론 제로 엡실론에서 마이너스 1에 2도 됐고요. 요것이 D에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로도 된다는 겁니다. 모두 같은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엡실론 제로에 엡실론 S 마이너스 1을 분극율 엡실론 S 마이너스 1을 비분극률 경기 감소율 그 다음에 전개 2를 구할 때 얼마? 엡실론 제로분의 D-P 이러한 공식을 하니까 요거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분극의 세기였고요. 그 다음에 유전체 분극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유전체 분극의 종류. 예, 유전체 분극의 종류 봅니다. 일단 분극은 유전체에서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전체 분극입니다. 전자 분극이란 우리가 헬륨과 같은 단결정에서 헬륨 대표적인 것이 단결정 헬륨입니다. 헬륨과 같은 단결정에서 원자 내에 전자와 핵의 상대적인 변이입니다. 원자 내의 전자와 핵의 상대적인 변이를 전자 분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자와 핵의 상대적인 변이 이렇게 해서 전자 분극이고 이온 분극은 말 그대로 이온이온 거예요. 보세요. 정전하와 부전하의 이온으로 구성된 유전체의 전개의 세기를 인가하면 이온으로 구성된 유전체의 전개의 세기를 구성하면 정전하 이온과 부전하 이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일어나는 분극이다. 이온이란 말이 들어가고요. 배양 분극은 우리가 다른 말로 쌍극자 분극이라고 합니다. 쌍극자 분극. 얘는 쌍극자 분극이 뭐예요? 쌍극자 원래 분극이 돼 있다는 거예요. 쌍극자가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Q에서 원래 분극이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의 세기가 작용하지 않아도 전기 쌍극자를 형성하는 극성 분자가 전기와 같은 방향으로 배열됨으로 발생하는 분극이에요. 전기의 세기가 작용하지 않아도 전기 쌍극자를 형성하는 극성 분자가 전기와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어 분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체 분극의 종류 세 가지 전자, 이온, 배양을 혹은 쌍극자 분극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제 하나 볼게요. 예제가 이렇게 봅니다. 평면 콘덴서 간격 D가 간격이 1cm고요. 유전체 비유전율이 4입니다. 전압 100V를 인가하면은 분극의 세기예요. 분극의 세기인데 P예요. P인데 지금 뭐 간격 주고 비유전율 주고 전압 줬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문제를 풀 때 많이 했지만 전개 대신에 전압과 간격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분극의 세기 뭐?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마이너스 1, 2에서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마이너스 1에 전개 2 대신에 뭘 대입한다? D분의 V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개는 한 끗 차이인데 D를 곱해졌냐 나눠졌냐 이 차이예요. 네, 그래서
전개를 계산해야 되는데 전개가 주어지지 않고 전압이 줬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변형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epsilon 제로 얼마냐? epsilon 제로 얼마? 뭐 36파 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혹은 8.85 곱하기 10 마이너스 12승 epsilon s가 얼마요? 4죠. 이래 곱하기 D가 1cm입니다. D가 1cm면 0.01m고요. 전압은 100V가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분고의 세기가 단위는 쿨롱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 답은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유전체를 합니다. 유전체에서 유전체의 경계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경계 조건에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경계 조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완전 경계가 있고요. 불완전 경계가 있습니다. 완전 경계와 불완전 경계인데 우리가 불완전 경계는 하지 않습니다. 불완전 경계 하지 않고 완전 경계만 하는데 얘는 경계면에 진전하가 뭐라고 해서 진전하가 참전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계면에 유전체가 지금 경계예요. 경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물과 공기죠. 물과 공기 그 경계면에 완전 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면에 영향을 미치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전하가 존재하면은 경계면에서 뭐 우리 빛이 있더라도 그 만약에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요. 뭐 물이 있어요. 물이. 공기가 있으면 공기가 있는데 빛이 이렇게 들어가죠. 빛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굴절해요. 굴절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무슨 비닐이라도 덮어 씌워놨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특성이 달라지죠. 우리가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굴절하는 걸 알겠지만은 여기에 다른 요소가 있다면은 우리가 특성을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기에서도 완전 경계라는 것은 이 경계면에 다른 전하가 존재하지 않을 때, 영향을 미치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을 때를 완전 경계라 하고, 지금 완전 경계 조건을 본다는 겁니다. 완전 경계 조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이거를 물이 아니니까 물로 봤을 때 이렇게 돼요. 우리가 물이 들어갈 때 빛이 들어갑니다. 빛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개울물에 있죠. 개울물에 발을 담그면 다리가 짧아 보이거나 그런 현상이 있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빛이 이렇게 굴절하기 때문에 그렇게요. 이렇게 세타1으로 들어가는데 세타2로 굴절하기 때문에 다리가 짧아 보이고 다리가 삐뚤어 보이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맞죠? 빛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똑같이 유전체예요. 유전체. 보세요. 여기를 epsilon1, epsilon2라고 합니다. epsilon1, epsilon2. 예를 들어 여기가 뭐 나무고요. 여기가 고무예요. 고무. 여기에 전개를 쏜다는 겁니다. 전개를 쏴요. 전개를 이렇게 쏜다는 겁니다. 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유전율이 다르면 나무와 고무는 당연히 유전율이 다르겠죠. 맞죠?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굴절을 하는 겁니다. 세타1으로 들어와서 세타2로 나가는 거예요. 굴절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완전 경계가 되려면 이 경계면이 완전 경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공부한다는 겁니다. 완전 경계. 즉 완전 경계라는 것은 경계면에 전하가 없을 조건을 본다는 겁니다. 볼게요. 일단 경계면이 이렇게 있어요. epsilon이 있고 epsilon2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원이 들어가요. 이원이 들어오면 굴절이 할 겁니다. 유전율이 다르기 때문에 굴절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E2로 나가요. 근데 각도가 이렇게 세타1이고 세타2입니다. 세타1이고 세타2. 예.
근데 지금 각도를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세타는 이것을 중심으로 수직축을 중심으로 세타예요. 수직축을 중심으로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직으로 들으면 각도가 몇 도요? 이렇게 수직으로 들으면 각도가 몇 도요? 90도가 아니고 0도입니다. 0도.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각도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들으면 그것은 0도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완전 경계 조건 1번이 뭐냐면 전개에 의해서 봅니다. 완전 경계 조건, 지금 교재에서 전개의 접선 성분, 즉 수평 성분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세요. 전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개의 얘가 수평 성분이요. 얘가 지금 수평 성분이에요. 수평 성분.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것이 수직 성분, 법선 성분입니다. 수평은 접선 성분이요. 접선 성분. 예. 수평은 접선 성분입니다. 그럼 뭐 어때요? 뭐가 같다는 말이냐면은 완전 경계 조건이 되려면 전개의 수평 성분이 같을 거. 그거 유도는 안 해요. 수평 성분이 같다. 거기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얘하고 얘가 같을 것입니다. 얘하고 얘가 같을 거. 그럼 보세요. 지금 세타고 얘가 90도요. 90도니까 이놈은 어떻게, 이놈 보세요. 이놈은 어떻게 돼요? 얘가 2원이요. 2원분의 요 놈은 어떻게 돼요? 2원T라고 할게요. 2원T. 접선을 T라고 합니다. 뭐? 2원분의 2원T는 뭐예요? 사인 세타 원이죠. 사인 세타 원. 따라서 뭐다? 2원T는 얼마? 2원의 사인 세타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은 얼마? 요 놈은 얼마? 똑같이 2T는 사인 세타 2가 되겠죠. 뭐 요거보다 요것은 사인 세타 2가 됩니다. 따라서 2T는 어떻게 된다? 2T는 2T의 사인 세타 2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교재에 있는 것에 따르면 우리가 완전 경계 조건의 첫 번째는 뭐가 된다? 첫 번째는 2원T는 2T. 2원의 접선 성분과 2T의 접선 성분이 같을 거. 따라서 2원의 사인 세타 1은 2T의 사인 세타 2. 얘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똑같이 보세요. 똑같이 얘가 2가 아니고요. 세타는 다 똑같죠? 2가 아니고 얘가 D라고 할게요. D가 할게요. D1과 얘가 D2라고. 얘가 D2. D1과 D2라고 합니다. 똑같이. 그러면 교재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이 수직 성분이요. 뭐다? 요것하고 요것이 같을 거. 요것과 요것이 같을 거죠. 요것과 요것이 같을 거. 똑같이 해보면 보세요. 얘분의 얘는 뭐예요? 얘분의 얘는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 그래서 두 번째 걸 보면은 뭐가 돼 있다? 코사인 세타니까 뭐다? D1의 코사인 세타죠. 따라서 D1 코사인 세타 1과 D2 코사인 세타 2가 같을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 경계 조건입니다. 완전 경계 조건. 네. 그 다음에 보세요. 다시 보세요. 2원의 사인 세타 1은 E2의 사인 세타 2예요. 그 다음에 D1의 코사인 세타 1은 D2의 코사인 세타 2입니다. 네, 코사인 세타 2예요. 그럼 D1은 우리 D는 뭐예요? D는 엡실론 2죠. D는 엡실론이니까 얼마? 엡실론 1, E1은 D2 어떻게? 엡실론 2, E2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분해를 해보니까 전체 이것분의 이거를 해보니까 보세요. E1 약분되고요. 코사인분의 사인은 우리가 탄젠트가 됩니다. 탄젠트. 그래서 엡실론 1분의 탄젠트 세타 1은 요거도 약분하니까 얼마? 엡실론 2분의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입사각과 굴절각의 탄젠트 값의 비는 유전율의 비와 같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예. 그래서 지금 완전 경계 조건은 일종의 공식입니다.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 보세요. E1의 사인 세타 1은 E2의 사인 세타 2예요.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요거 넘어와요. E2분의 E1은 얼마?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네. 그 다음에 D1의 코사인 세타 1은 D2의 코사인 세타 2예요. 따라서 이거 정리해보면 어떻게 된다? D2분의 D1은 얼마? 코사인 세타 1분의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된다. 아니죠? 예. D1, D2 넘어가니까 얼마? D2분의 D1은 코사인 세타 네. 1분의 맞죠? 1분의 2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전개 2, 1은 1, 2가 되고요. 2, 1은 1,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거 보세요. 엡실론 1분의 탄젠트 세타 1은 엡실론 2분의 탄젠트 세타 2예요. 요건 어떻게 돼요? 엡실론 2 탄젠트 세타 1은 엡실론 1의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것이 완전 경계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예, 좀 거부감은 있으시겠지만은 한번 정리를 해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추가되는 게 뭐가 있다? 완전 경계 조건이기 때문에 그 전하가 없으면 경계면 전하가 없으면 이 경계면이 있죠. 경계면에 뭐? 경계면에 전위차가 같다. 혹은 전위가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계면상 두 점간 전위차가 같다. 경위가 같다. 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죠. 우리가 내부에서 이런 거죠. 전하가 없기 때문에 내부 전이나 표면 전이나 같다라는 거 있죠. 우리가 앞에서 도체에서 내부 전이와 표면 전이는 등전이다. 이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전하가 없기 때문에 영향비 전하가 없기 때문에 경계면의 전위차도 같게 됩니다. 이것이 완전 경계 조건이에요. 완전 경계 조건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그럼 유전율과 굴절각과의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유전율과 굴절각과의 관계 봅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세타 1이고 세타 2예요. 세타 1, 세타 2입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가 엡실론 1이고 엡실론 2예요. 엡실론과 엡실론 2입니다. 만약에 지금 책에 있는 대로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크다면은 세타 이 각도나 혹은 전속물도 D나 전개 E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봅니다. 첫 번째 보세요. 엡실론 1의 탄젠트 세타 2는 엡실론 2의 탄젠트 세타 1이에요. 예?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1이 더 커요. 얘가 만약 2고 얘가 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1이 2보다 커. 그러면 탄젠트 세타 2하고 탄젠트 세타 1은 뭐가 더 커야 돼요? 2 곱하기 얼마는 1 곱하기 얼마야 되죠? 만약에 얘가 1이면 얘는 얼마가 돼요? 얘 2가 돼야 되죠. 맞죠? 그래야 2 곱하기 1은 1 곱하기 2가 됩니다. 즉 탄젠트 세타 1이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탄젠트 세타 1, 탄젠트 세타 2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탄젠트는 각도가 크면 클수록 커지죠. 만약에 탄젠트 30도는 탄젠트 45도는 1이에요. 탄젠트 45도는 1이에요. 탄젠트 60도는 얼마? 유루트 3입니다. 얘는 1.731이에요. 즉 각도가 크면 탄젠트 값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다? 여기 이렇다면은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전속 밀도 볼게요. D1의 코사인 세타 1은 D2의 코사인 세타 2입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엡실론은 엡실론 2보다 크면 세타 1이 세타 2보다 더 커요. 맞죠? 만약에 얘가 30도고요. 얘가 60도라고 할게요. 60도. 지금 1이 더 크니까 얘가 60도죠. 얘가 60도고 얘가 30도입니다. 30도. 그럼 코사인 60은 얼마냐? 코사인 60은 2분의 1이에요. 코사인 30도 얼마? 2분의 루트 3이에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러면 얘가 같으려면은 뭐가 더 커야 돼요? 뭐가 더 커야 돼요? D2 곱하기 2분의 루트 3하고 D1 곱하기 2분의 1하는 것이 같으려면 당연히 D1이 D2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죠. 맞죠? 여기서도 D1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같으려면은 루트 3이 되려면 여기는 곱하기 얼마가 돼요? 2루트 3. 2루트 3이 곱하면 얼마가 돼요? 루트 3이 되죠. 여기 루트 3이 되려면 2를 곱하면 됩니다. 2루트 곱하면 루트 3이 돼요. 즉 D1은 2루트 3이고 D2는 2니까 D1이 더 크다는 거예요. D1이 더 크다. 그리고 D1이 D2보다 더 크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개 봅니다. E1의 사인 세타 1은 E2의 사인 세타 2예요. 만약에 똑같이 사인 60도고요. 얘가 30도라고 합니다.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사인 30도 2분의 1입니다. 같아지려면 뭐가 더 커야 돼요? 뭐가 더 커야 된다? 당연히 E2가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즉 E1보다 E2가 더 커야 된다는 관계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유전율 값만 갖고 유전율 값만 갖고 보세요. 유전율 1이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크다고 하면은 유전율이 1이 2보다 크면 각도도 1이 2보다 크고 전속 밀도도 1이 2보다 큰데 전개 세기는 2가 1보다 크다는 겁니다. 즉 유전율, 각도, 전속 밀도 모두 똑같이 비례하는데 전개 세기만 얘만 반비례한다는 거죠. 얘만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맨 밑에 있죠. 유전율과 굴절 가격 관계에서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크면은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크고 D1이 D2보다 크고 E1이 E2보다 작다는 관계입니다. 만약에 반대가 되면은 얼마가 될까? 엡실론 2가 엡실론 1보다 크면 D 세타 2가 크고 D2가 크고 E1이 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전율과 경계 조건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 이어서 요거 개념을 갖고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기력선의 수직입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선이 수직입사 한다는 것은 이렇게 경계면에서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맞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각도 세타가 몇 도예요? 수직이면 90도가 아니고요. 수직인데 이 축을 기준이기 때문에 0도가 됩니다. 0도. 이렇게요. 이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전개와 전속 밀도가 있습니다. 보세요. D1의 코사인 세타 1은 D2의 코사인 세타 2가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되면은 1이나 세타 1이나 세타 2가 몇 도가 돼요? 둘 다 0이죠. 따라서 코사인 0도는 얼마가 된다? 1이죠. 코사인 세타 2도 0도 되면 1입니다. 따라서 D1과 D2는 같다는 겁니다. 같아요. 그래서 수직입사할 때 가장 큰 특징은 같다. 전속 밀도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D1은 어떻게 돼요? 엡실론 1의 E1이죠. D2는 엡실론 2의 E2입니다. 맞죠? 그러면 전개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경계면에서 엡실론은 엡실론 2일 때 경계면이기 때문에 엡실론 1과 엡실론 2는 같지가 않습니다. 맞죠? 따라서 만약에 얘가 2고요. 얘가 3이라고 해보세요. 같으려면은 얘가 만약에 3이라면 E2가 얼마? 2여야 같습니다. 맞죠? 따라서 이렇게 수직입사했을 때 E1과 E2는 다르다는 겁니다. E1과 E2는 다르다. 그래서 수직입사할 때 기억하실 것은 이겁니다.
전속 밀도는 같기 때문에 연속이고 전개의 세기는 다릅니다. 맞죠?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다를 연속, 다르다를 불연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수직 입사할 때는요, 태양도 그래요. 태양빛도 수직 입사할 때는 마찬가지지만 전기력선도 수직 입사할 때는 굴절하지 않는다. 이것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수직으로 입사할 때는 얘가 그대로 입사하는 겁니다. 굴절하지 않습니다. 요거 외워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수평 입사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전기력선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epsilon 1과 epsilon 2가 있을 때 보세요. 세타가 몇 도예요? 세타가 몇 도다? 90도라는 겁니다. 세타는 90도. 수평 입사라고 하면요. 그럼 보세요. 전개를 한번 봅니다. E1의 사인 세타 1은 E2의 사인 세타 2예요. 맞죠? 얘가 1도 90도, 얘 2도 90도니까 얘가 1입니다. 따라서 E1과 E2는 같다는 겁니다. 즉 전개가 연속이에요. 전개가 연속. 그럼 E1은 얼마? E1은 D는 epsilon 2니까 D는 epsilon 2니까 E는 얼마? epsilon 1분의 D1. 얘는 epsilon 2분의 D2인데 당연히 epsilon 1과 epsilon 2가 같지 않죠. 따라서 D1과 D2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 입사할 때는 전개가 연속이고 전속 밀도가 불연속입니다. 정리하면 수직일 때 전속이 연속이요. 그러면 전속이 연속이면 전개가 불연속입니다. 그럼 수평일 때는 반대로 전개가 연속이고 전속이 불연속이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거 간단하게 요거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네, 요것도 이런 유형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제에서 E1이 10kV/cm입니다. 10kV/cm. 근데 얘를 있죠. 우리가 단위 환산에서 어려운 경우분이 많으세요. 보세요. 1cm당 10kV입니다. 1cm당 10kV. 그러면 얘가 분모가 100으로 1m당 100이 늘죠. 맞죠? 분모가 100으로 늘면 분자도 100으로 늘어야 됩니다. 따라서 얘가 kV/m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100을 곱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1000kV/m가 되는 거. 왜냐면 요것이 센치가 미터로 100배가 됐습니다. 그럼 같아지려면 분자도 100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1000이 되는 거죠. 1000. 예.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입사각 30도로 이거 안 풀리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오케이? epsilon은 있고 epsilon 2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서 입사각 30도로 비유전 epsilon S는 3인 기름의 경계면에 닿을 때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공기 중입니다. epsilon은 공기 중에 따라서 얘는 1이겠죠. 공기 중에서 30도로 각도로 얘가 입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비유전율 epsilon S는 3인 기름의 경계면에 여기에 epsilon S는 3이라는 거예요. 경계면에 입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굴절각 세타2 요것이 세타2예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세타2로 나온다는 겁니다. 굴절각 세타2와 기름 중에 전개의 색이 E2를 구하라. 이때 E1인데 E2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비유전을 알 수가 있죠. 비유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epsilon 1분의 epsilon 2는 탄젠트 세타 1분의 탄젠트 세타 2 이런 공식 있죠. 탄젠트를 할 때는 1, 2, 1,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얼마예요? 내가 epsilon 1분의 epsilon 2가 얼마다? 얘가 3이죠. 3.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세타2 탄젠트 세타2는 얼마다? 탄젠트 세타1 곱하기 3입니다. 탄젠트 세타1 얼마요?
30이죠? 탄젠트 30도 얼마냐면은 루트 3분의 1이에요. 곱하기 3하면 얼마다? 루트 3이 된다는 겁니다. 루트 3. 즉 탄젠트 세타 2가 루트 3이면 세타 2는 어떻게 된다? 아크 탄젠트에 얼마? 루트 3 하니까 얘는 60도가 나와요. 60도. 즉 세타 2 얘는 60도가 됩니다. 60도. 그 다음에 보세요. 뭘 구하느냐? E2를 구합니다. E2는 전개와 각도를 갖고 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요. E1의 사인 세타 1은 E2의 사인 세타 2. 맞죠? 따라서 E2는 어떻게 돼요? E2는 얘가 넘어가니까 얼마가 된다?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 곱하기 E1이 되겠죠. E1. 그럼 사인 세타도 얼마? 사인 60도 분의 사인 세타 얼마? 사인 30도 곱하기 2원 얼마요? 지금 1000kV/m입니다. 맞죠? 1000kV/m니까 어떻게? 킬로볼트로 하면 10의 3승이 됩니다. 10의 3승. 예. 교재에는 지금 10 곱하기 10의 5승으로 되어 있죠. 10 곱하기 10의 5승인데 요것을 한꺼번에 센티미터까지 한꺼번에 고려한 겁니다. 즉 10 곱하기 센티미터를 바꾸고 킬로까지 한꺼번에 바꾸니까 10의 5승이 된 것이고, 제가 지금 여기서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서 1000이 있습니다. 1000에서 킬로를 볼트로 바꾸기 위해서 3을 곱한 거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니까 답은 루트 3분의 1 곱하기 10의 6승이 된다. 이때 전개 E2는 루트 3분의 1 곱하기 10의 6승 볼트/m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맥스웰 응력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유전체 사이에 방금 한 거 있죠? 경계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가 엡실론 1이고 여기 엡실론 2예요. 얘도 유전체, 얘가 나무, 고무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이에 힘이 작용합니다. 전개를 가하면 유전체를 붙여놓고 전개를 가하면 힘이 작용해요. 그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맥스웰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맥스웰 응력이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 힘이죠. 어차피 응력의 힘입니다. 힘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힘, 단위 면적당 힘, 뭐 2분의 1의 엡실론 2의 자성 2분의 1의 ED 2분의 1의 엡실론 분의 D의 자성, 이 공식을 갖고 응력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먼저 기억하실 거 보세요. 응력은 우리가 전개가 앞에서 했지만 전개가 수직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수평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전개가 수직으로 작용하든 수평으로 작용하든 모두 있죠. 얘는 수직 수평 상관없이 무조건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얘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합니다. 만약에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엡실론 1이고 여기 엡실론 2예요. 그럼 어떻게 작용한다? 최종 힘은 이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힘의 방향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만약에 이런 유전체의 접합면에 경계를 가하는데 얘가 수직으로 진행, 전개가 수직이라고 보세요. 수직이다. 수직으로 작용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전개가 어떻게 작용한다? 이렇게 작용해.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기억하실 거는 두 가지인데 보세요. 일단 수직일 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타가 0도라 그랬죠. 앞에서 0도라고, 수직으로 입수하면 0도라 그랬습니다. 그럼 0도일 때 우리가
D가 연속이다. 전속 밀도 즉 D1, D2가 있을 때 이 D1과 D2가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직인이에요. 직인. 뭐 이걸 따질 것까지는 아니고 수직으로 입사할 때는 인장응력이 작용합니다. 직인 뭐냐? 수직으로 작용할 때는 어떻게 된다 보세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빨간색이요. 잘 기억하세요. 그럼 보세요.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속 밀도가 연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단위 면적당 힘에서 어떤 공식을 적용하느냐? 유전율을 알고 전속 밀도가 있으니까 2분의 1에 엡실론 분의 D의 자승의 공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왜? 여기 D1이나 여기 D2나 같기 때문에 D1과 D2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작용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10N으로 당기고요. 이렇게 뭐 7N으로 당겨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이렇게 10N 당기고 이렇게 7N 당기면 이렇게 3N만 남겠죠. 3N만 남습니다. 그러면 전체 힘은 어떻게 되나? 전체 힘은 얼마? 2분의 1에 엡실론 1분의 D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엡실론 2분의 D의 제곱인데 D가 분명히 같다 그랬죠. D가 분명히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2분의 1에 엡실론 1분의 1 마이너스 엡실론 2분의 1에 D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공식 있죠? 2분의 1에 엡실론 1분의 1 마이너스 엡실론 2분의 D의 제곱. 왜냐면 D의 제곱이 이거죠. 예. 왜냐면 여기에서는 전속 밀도가 같기 때문에 전속 밀도를 묶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묶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기에서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엡실론 2가 크다고 보세요. 엡실론 2가 크다. 그러면 얘가 만약 2고 얘가 3이에요.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뺀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유전율이 작은 쪽에서 유전율이 큰 것을 유전율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야 된다는 거죠. 2분의 1에서 3분의 1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냐면 이만큼 남는다는 겁니다. 그 힘이 3N이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이 3N이다. 다시 전기가 수직으로 작용할 때는 앞에서 했지만 전속 밀도가 연속이고 이때는 인장응력입니다. 인장응력이 작용해요. 그때 지금 얘가 얼마다? 얘가 2분의 1에 지금 2라고 했죠. 2라고 했을 때 얼마? 2분의 D의 제곱이고 얘가 2분의 1에 3분의 D의 제곱이에요. 그럼 얼마가 된다? 2분의 1에 2분의 D의 제곱에서 2분의 1에 3분의 D의 제곱 뺀 것 그것이 이 파란색만큼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전개가 수평이에요. 수평. 뭐? 세타는 90도예요. 세타는 90도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뭐라고 했다? 지금 보세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수평이랑은 전개가 이렇게 작용하는 것. 이렇게. 일단 이때는 뭐가 작용한다면 수평일 때는 압축응력이요. 서로 미는 압축응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미인데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만큼. 얘가 만약 더 크잖아. 얘가 10이고 얘가 7이다. 그러면 이만큼 얼마? 3만큼의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 방향은 무조건 유전율이 큰 데서 유전율이 작은 쪽이에요. 유전율이 큰 데서 작은 쪽. 그리고 전개가 수평이면 세타 90도니까 뭐다? E1이 E2와 같습니다. E1이 E2와 같아요. E1과 E2가 같게 되면은 우리가 힘에서 어떤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냐? 유전율과 E가 들어간 공식 뭐다? 2분의 1에 엡실론 E의 자승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는 전체 F는 어떻게 될까? 얼마? 2분의 1에 엡실론 1의 E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엡실론 2의 E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묶으면 2분의 1에 엡실론 1 마이너스 엡실론 2의 E의 제곱. 그래서 수평으로 전개가 작용할 때 맥스웰 응력은 2분의 1의 엡실론 1 마이너스 엡실론 2의 E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요. 반대. E1과 E2가 반대입니다. 반대.
전개. 기억을 해주시고 요 앞에 3장에서 했던 그 단위 면적과 힘 공식이니까 새로 나온 건 아니에요. 큰 데서 작은 거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한번 봅니다. 전개가 경계면에 평행이에요. 평행 수평이죠. 전개 세개가 8이고요. 유전율이 각각 5고 4입니다. 이때 힘은 얼마냐? 힘 F는 수평으로 작용하니까 우리가 2분의 1은 얼마? 엡실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수평이니까 전개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은 얘들은 뭐냐? 그냥 큰 데서 작은 거 빼주시면 돼요. 큰 데서 작은 거 빼주시면 됩니다. 어떤 방향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얘가 크면 엡실론 1에서 엡실론 2로, 얘가 크면 엡실론 2에서 엡실론 1으로 이렇게 되고, 그러면 5고 4죠. 그럼 얼마? 5 빼기 4가 됩니다. 곱하기 전개 2가 8이에요. 8의 제곱이면 얼마? 32 단위는 뉴턴/m 제곱이 된다. 그래서 힘은 32가 됩니다. 32. 예. 그 다음에 4번에 유전체의 정전 용량이 있습니다. 유전체의 정전 용량 볼게요. 얘는 간단한데 앞에서 3장에서 보세요. C가 직렬일 때는 어떻게 된다?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고요. C가 병렬일 때는 C1 플러스 C2가 됩니다. C1 플러스 C2.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콘덴서가 이렇게 있어요. 콘덴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좀 개선시키거나 그 크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뭐요? D가 간격이죠. 간격을 나눴다. 즉 간격을 나눈다라고 하면은 얘는 보세요. 콘덴서를 옆으로 두어보세요. 옆으로 두어보면 이렇게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격을 나눴다 이런 말이 있으면 얘는 뭐요? 직렬 연결이 됩니다. 직렬 연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보세요. 콘덴서 이렇게 있는데 만약 이렇게 면적을 나눴어요. 면적을 나눈다라고 하면은 얘는 보세요. 콘덴서를 옆으로 누이 보시면 뭐가 된다? 병렬 연결이 됩니다. 병렬 연결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앞에서 3장 문제에서 이렇게 된 거 있었죠. 이렇게 된 거. 이것이 우리가 일종의 면적을 나눴다고 보시고 면적을 나눴기 때문에 병렬 연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렬 연결의 경우 전체 정전 용량은 C1 플러스 C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얘가 엡실론 1 D1분의 S 얘가 엡실론 2 D2분의 S라고 하면 여기 공식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 엡실론 1 D1분의 S 플러스 엡실론 2 D2분의 S 분의 엡실론 1 D1분의 S 곱하기 엡실론 2 D2분의 S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제 문제를 연습 문제 가서 예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간격을 나눴다라는 말이 있으면 직렬 연결이고 면적을 나눴다라는 말이 있으면 병렬 연결이에요. 요것만 조금 주의하셔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직렬이냐 병렬이냐를 찾는 거예요. 그것만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영상법이 있습니다. 전기영상법. 얘는 특수한 전개나 전위를 계산하는 방법이요. 전위와 전개를 계산하는 특수한 방법이란 겁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데 영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회로 이론이나 전력공학에서는 제로 페이지, 제로, ZERO, 상이 없다, 영상이다. 말 그대로
상이 0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회로에서도 나오는데, 영상이라는 것은 거울에 비친 것처럼 왼쪽 오른쪽이 똑같다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영상법이 어떤 거냐면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세요. 만약에 플러스 Q가 있어요. 플러스 Q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D미터 떨어져요. D미터. 그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D미터 떨어졌어요. D미터 떨어졌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지점의 전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점의 전위는 어떻게 되냐? 보세요. 플러스 Q에 의한 전위 4파 엡실론 D분의 Q죠. 플러스 Q에 의한 전위 4파 엡실론 D분의 Q고, 마이너스 Q에 의한 전위 얼마요? 4파 엡실론 D분의 Q예요. 그러면 야, 플러스 Q, 마이너스 Q. 근데 얘는 마이너스 Q인데 이 점은 여기에 의한 전위와 여기에 의한 전위를 더하는데 얘는 마이너스 Q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 지점의 전위는 0이 된다는 겁니다. 0이요. 0이요. 즉, 가운데뿐만 아니고 이렇게 보세요. 거리가 같은 지점 있죠? 이렇게. 거리가 같은 지점. 거리가 같은 지점. 이 거리가 같은 이 지점은 모두 0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사실 플러스 Q가 있고 마이너스 Q가 있고 플러스 Q, 마이너스 Q에서 거리가 같은 이 면은요. 이 면은 전위가 0이 된다는 겁니다. 0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세요. 만약에 플러스 Q가 있습니다. 플러스 Q가 해서 이렇게 D미터 떨어진 점이 있어요. D미터 떨어진 점에 이렇게 접지된 V가 0이라는 거예요. V가 0입니다. 접지된 판이 있습니다. 접지된 판. 그럼 이것을 접지됐다는 말은 이것은 전위가 0이란 얘기예요. 땅과 붙은 이 부분은 전위가 0입니다. 예. 혹은 전위가 0이다 말하지 않고 무한평면. 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전위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접지하고 무한평면일 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사이에 전위를 구하거나 전개를 구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는 못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D가 플러스 Q가 있으면 앞에 이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야! 플러스 Q, 마이너스 Q 있을 때 가운데가 0이더라를 다르게 얘기하면 플러스 Q가 있고 가운데가 0이면 반대편에 D에 마이너스 Q가 있더라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지된 판 혹은 접지 도체에서 무한평면에서 플러스 Q가 있을 때 반대편에 마이너스 Q가 있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영상법입니다. 왜 영상법이냐? 오른쪽과 왼쪽에 오른쪽 플러스 Q, 왼쪽에 같은 거리에 마이너스 Q가 있다. 이것이 전기 영상법이라는 거죠. 영상법. 그래서 교재에 나온 것이 이겁니다. 이거요. 보세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얘 플러스 Q와 접지된 판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그 힘을 이렇게 못 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반대편에 마이너스 Q가 있다 생각하고 그 마이너스 Q와 플러스 Q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얼마? 쿨록의 힘에 의해서 4파 엡실론 R의 자승분의 Q1, Q2인데 맞죠? Q2인데 이때 엡실론에 R 자승의 거리가 얼마가 돼요? 거리가 DD니까 얼마? 거리가 얼마? ED의 자승이 된다는 겁니다.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 사이의 저 거리는 ED가 되는 거죠. ED. 그래서 Q와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되는데 여기는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2의 제곱은 4죠? 16파 엡실론 D의 자승분의 뭐다? Q니까 Q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마이너스. 2장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의미한 건 뭐다? 흡입력이다.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됐을 때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무조건 흡인력이 작용하고 다시 접지된 판과 플러스 Q, 전하 Q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반대편에 마이너스 Q가 있다 가정하고 계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은 얼마냐? 1은 얼마? 1은 힘 곱하기 거리죠. 맞죠? 1은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그래서 1은 우리가 스칼라양이에요. 1은 스칼라양. 그래서 힘에서 마이너스 부호는 빼도 됩니다. 즉, 힘 곱하기 거리인데 힘 얼마요? 16발 엡실론 D의 자승분의 Q의 제곱에 곱하기 D를 곱한 겁니다. D를 곱하면 얼마가 된다? 16발 엡실론 D분의 Q의 자승 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에서는 마이너스 부호, 흡인력이다, 반발력이라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1에서는 1은 스칼라양이에요. 1을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부호는 날아간 거죠. 부호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1에서는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보세요. 플러스 Q가 있으면 이 플러스 Q에서 당연히 플러스 Q 가까운 쪽에 전하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의 전하 분포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전하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럼 이때 전하 분포에서 그때 전하 밀도요. 전하 밀도. 전하 밀도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공식이 조금 복잡한데요. 보세요. 원래는 얼마가 되냐면 2파이의 D의 제곱. 요 D예요. D에 그 다음 요 X D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2분의 3승이에요. 네? QD라는 공식이 됩니다. 원래 전압을 이 과정까지는 무시하시면 돼요. 네. 되는데 원래 전압 밀도는 이렇습니다. 근데 최대 전압 밀도는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최대 전압 밀도입니다. 즉 최대 전압 밀도는 여기에서 X가 0인 지점에 이 X가 0인 지점이 최대 전압 밀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여기보다 얘가 플러스니까 여기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플러스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X에 0을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D의 2분의 3승, D의 3승이 얼마? 마이너스 2파이 D분의 Q가 된다는 거죠.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Cmax 최대 전압 밀도는 이 부분 최대 전압 밀도는 뭐다? 마이너스 2파이 D 제곱이요. 2파이 D 제곱. 요거 계산해 보시면 제곱이 됩니다. 세제곱에서 D 하나 약분되니까 제곱이 돼요. 마이너스 2파이 D의 자성분의 Q가 됩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영상법에서 다른 것보다는 그냥 힘 1 최대 전압 밀도 요 정도, 힘 1 최대 전압 밀도 요 정도 해서 최대 표면 전압 밀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상법에서 우리가 부로 다뤄야 될 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보세요. 접지 구도체예요. 접지된 구도체. 얘는 뭐냐면 구도체가 이렇게 해서 구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접지예요. 접지예요. 그럼 구도체가 접지가 되었으면 이것의 전위는 0이 될 겁니다. 0이요. 그리고 여기에서 D미터 떨어진 점에 Q가 있어요. Q 콜록이 있어요. 이때 영상 전하에 위치와 크기입니다. 위치와 크기 요거 2개 기억하시면 돼요. 위치는 어디냐면은 이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이 접지구도체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얼마? 여기에 D제곱분의 A 지점에. 여기 A는 반지름이에요. 요 접지구도체 반지름 A라고 할 때 위치는 얼마? D제곱분의 A 점에 있습니다. D분의 A 제곱. 예. D분의 A 제곱점이 있습니다. D분의 A의 제곱.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전의 위치는 D분의 A 제곱이고 그 크기는 얼마냐면 요게 Q예요. Q인데 마이너스 Q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우리가 접지할 때 지금 앞에서 지금
평면, 무한평면 도체할 때는 마이너스 Q였죠. 플러스 Q의 영상전환은 마이너스 Q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냐? 마이너스 Q는 맞는데 마이너스 D분의 AQ입니다. 이거 뭐 유도하고 하는 건 무의미하고요. 영상전환 위치 D분의 A제곱, 영상전환 크기 마이너스 D분의 AQ, 요것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영상전화, 접지구도체 영상전화와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요것과 요 사이에 작용하는 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쿨록의 힘에서 F는 뭐 4파이 엡실론 D의 자성분의 Q의 Q1, Q2죠. Q1, Q2에서 4파이 엡실론의 간격이 얼마예요? 간격이 보세요. 간격이 얼마예요? 전체 D에서 요만큼을 뺀 거죠. 즉 뭐? D 마이너스 요거 얼마요? D분의 D D분의 A 제곱이죠. 예. D분의 A 제곱. 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D분의 A 제곱이에요. D분의 A 제곱 분의 Q1, Q2를 한 값이에요. 근데 얘를 정리하면은 교재에 있는데 요게 예전에는 잘 나왔는데 요즘은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식 정도 혹은 요걸 가지고 유도를 해보시거나 결과식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 요것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출제 기준에서는 요즘 최근에는 잘 나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요. 찝찝하신 분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접지구도체에서는 뭐냐? 영상전화의 위치와 영상전화의 크기와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영상전화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정도.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요거 두 개예요. 요거 두 개.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한평면 도체와 선전화가 있습니다. 무한평면 도체와 선전화. 예. 얘도 외워주시면 되는데 보세요. 앞에서 정전 용량 같은 거 하면서 했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돼요. 보세요. 여기에 선전화 람다가 있어요. 람다고 여기 높이가 얼마냐면 H예요. H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상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반대편 H에 어떻게? 마이너스 람다가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 람다가 있을 때 여기 마이너스 람다가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E는 우리가 직선 전화에 의한 전기 얼마였어? 직선 전화에 의한 전기 얼마? 2파이 엡실론 R분의 람다였습니다. 2파이 엡실론 R분의 람다. 그럼 보세요.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 보세요. F는 QE가 됩니다. F는 QE.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E는 어떻게 돼요? E는 우리가 선전화할 때 E는 얼마요? 람다 L이 되죠. 람다 L. 맞죠? 선전화 밀도 곱하기 길이 하면 전하의 세기가 됩니다. 전기량이 되는 겁니다. 거기 곱하기 얼마요? E는 얼마요? 2파이 엡실론 R분의 람다인데 네, 람다인데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플러스 람다와 마이너스 람다가 있습니다. 맞죠? 플러스 람다와 마이너스 람다가 있기 때문에 여기 얼마? 마이너스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예요? H와 H가 얼마다? EH가 된다는 겁니다. EH가요. 네, 따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단위가 뉴턴인데 여기에 L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L이 약분되죠. 맞죠? 약분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나 보세요. 4파이 엡실론 H 4파이 엡실론 H분의 얼마? 여기 플러스고 람다 마이너스 람다니까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단위가 뭐다? 뉴턴이었는데 방금 제가 L분의 1을 곱하면서 뉴턴 퍼 메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여기 우리가 무한평면 도체와 선전화에서 땅 위에 있는 전선을 얘기한 겁니다. 땅 위에 있는 전선에서 선자미도 람다인 직선 도체와 평면 도체에 의해 단위 길이당 받는 힘, 전체 힘이 아니고 단위 길이당 받는 힘입니다.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단위 길이당 받는 힘 4파 엡실론 H분의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인데 4파이 엡실론 얘는 아시죠? 9 곱하기 10의 구승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h분의 람다의 제곱인데 여기서 마이너스는 우리 영상법에서는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두 흡인력이다. 모두 흡인력이다. 마이너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모두 흡인력이 됩니다. 그리고 공식 요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예요. 2장이나 3장에서 했던 건데 3장에서 했던 건데 보세요. C는 얼마예요? C는 얼마? ln A분의 EH 분의 얼마? 2파 엡실론. V는 얼마였죠? 2파 엡실론 분의 람다의 ln A분의 EH가 된다. 여기에서 H가 아니고 EH인 것은 뭐다? 영상법에서 H 높이가 2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이 요거 외워주세요. 전이는 2파 엡실론의 람다 ln A분의 EH, C는 ln A분의 EH분의 2파 엡실론이 된다. 다시 땅 위에 있는 대지 위에 있는 전선에서요. 전선에서 정전 용량과 전이가 됩니다. 전이가 돼요. 그 다음에 6번에 유전체의 특수 현상이 있습니다. 유전체의 특수 현상. 얘는 외워 주셔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이거 보세요. 전개가 발생하면 전개가 있으면 그에 따라 전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개, 전위를 발생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죠. 전개와 전위를 발생하는 방법이 전기를 주면은 전위가 있고 그다음에 전개가 발생하고 하겠죠. 근데 그거 말고 접촉을 시켜요. 이 물체와 이 도체를 접촉시킵니다. 그러면 딱 접촉시키면 그로 인해서 전개가 발생하고 전위가 발생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열을 줘요. 열을 주거나 열을 뺐어요. 그럼 그 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압력을 주는 겁니다. 압력을 줘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요. 접촉 전기를 우리가 볼타 이펙트 혹은 볼타 전기라고 합니다. 볼타 전기 뭐냐? 도체나 유전체를 상호 접촉시키면 이 포인트가 접촉이에요. 접촉 전기는 접촉이에요. 접촉시키면 자유전자는 다른 쪽으로 이동하겠죠. 붙이는 순간 이동하겠죠. 그때 대전 현상이 일어나서 전위의 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하가 이동한다. 전류가 이동한다. 우리가 전류가 이동하려면 전위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붙일 때 접촉시킬 때 전하가 이동한다. 전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때 전기를 접촉전기 혹은 볼타전기라고 합니다. 초전효과를 우리가 파이로전기라고 하는데 초전효과 파이로전기는 뭐냐면 열이에요. 파이로열입니다. 즉 전기석이나 티탄산 바륨 혹은 뭐 수정도 그렇고 등의 강유전체 결정에 유전율이 큰 거, 엡실론 S가 큰 거, 비유전율이 큰 거 결정에 가열하거나 냉각시키면 결정의 한 면에는 플러스 전화, 다른 면에는 마이너스 전화가 나타나는 분극 현상이 일어나고 그 크기에 따라 전류가 검출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외선 센서 등에 이용합니다. 뭐 파이로 전기, 적외선 센서 등에 이용한다.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고 파이로 전기 열을 가하거나 뺐거나 하면 그때 전하가 이동해서 전기가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압전 효과는 이름에서 알 수 있겠죠. 압력을 가하면 전기가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압전 효과. 초전 효과를 나타내는 수정이나 로셀륨, 전기석. 그래서 압전 효과가 나타나는 물체가 수정, 로셀륨, 전기석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압전 효과, 수정, 로셀륨, 전기석 이렇게. 어떤 특수한 결정을 가진 물체의 기계적 변형력이 뭐예요? 기계가 변해라고 눌러주는 압력입니다. 압력을 가하면 표면에 중전기 분극이 생기는데 보세요. 우리가 분극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압력을 이렇게 가해요. 압력을 이렇게 가합니다. 근데 압력을 가하는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압력을 이렇게 가해요. 압력을 가했는데 압력 방향과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압력 방향과 분극 방향이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종효과라고 합니다. 종효과. 그 다음에 반대로 있죠. 압력은 이렇게 가는데 분극 이렇게 반대 그 횡으로 하는 거 있죠. 이것을 우리가 횡효과라고 합니다. 횡효과. 그래서 압력 방향이 분극 방향인 것을 종효과. 이거 잘 넣어요. 압력 방향과 분극 방향이 수직인 거. 압력 방향과 분극 방향이 수직인 것을 이것을 횡효과라고 합니다. 횡효과.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응용 분야는 뭐 압력계나 고주파, 진동자, 수정시계 이런 것이고요. 종효과는 응력과 분극 방향이 동일, 횡효과는 응력과 분극 방향이 수직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4장 유전체와 특수현상 했었습니다. 유전체 특수현상에서는 뭐 첫 시간에 했던 거 있죠. 분극, 그 다음에 경계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많이 풀어보진 않았지만은,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지만 간격이 나누고 면적이 나눴을 때 콘덴서의 크기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영상법에 관한 거. 근데 이런 부분은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감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런 정리 잘 해주시고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